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2회 두 번째 과목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매 회차 강의 보시고 문제은행 CBT 이용을 해서 틀린 문제 없도록 다시 풀고 계시죠?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은행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봤을 때 꼭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서 결제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결제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당연하겠죠.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을 표시한 후 서명해야 한다 그랬어요. 위임 전결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우리 부장님들이 결제를 해주잖아요. 사장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부장님한테 사장이 위임하는 거야. 야,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위임 전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다가 전결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문서 같은 경우 위에 보면 이렇게 결제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3칸 정도 있죠. 그래서 사장, 부장, 대리 이런 식으로 있어서 담당이지 마지막에 담당 사인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예, 전결 이렇게 우리가 이미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대신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부장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대신 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표시한다. 자, 위임 전결 사항을 대신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을 표시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위임 전결할 경우에는요. 대결이 아니라 여기다 전결이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제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해야 되고요. 제10조 2항에 따라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또 대결하는 경우에는요. 거기에다 대결이라고 표시하고요. 만약에 위임 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서명란에 전결이라고 표시를 한다. 되셨죠? 위임 전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결이라고 표시한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곳은 그랬는데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나머지 얘네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오면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23번입니다. 요거 앞에 회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 형태가 좀 다르죠.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행정기관 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 시점이 어디예요?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됐을 때? 기록됐을 때예요. 기록됐을 때. 즉 글쓰기, 메일 보내기를 누른 상태가 바로 송신한 걸로 본다. 당연한 내용이죠. 내가 이메일을 쓰는 것까지는 그냥 쓰는 거고 작성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송까지 눌러야만이 이게 네이버 서버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바로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량 측정 방법에서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은 그랬어요. 기본 동작들에 대한 표준 소요 시간을 미리 설정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의 기본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서 작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자료 수집하는 거 또는 데이터 입력, 의사소통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들을 미리 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문서 작성할 때는 A4 용지 하나 넣는데 3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무를 구성하는 요소별로 기타 등등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을 얘네들은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얘네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래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PTS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보기에서만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로는 처음 보시죠? 이 PTS는 기본 동작에 대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사무 작업의 구성 동작으로 전체 표준 시간을 구할 때 우리가 PTS 프리디터민드라고 했잖아요. 미리 결정되어 있는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 PT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몇 번 봤던 우리 스톱워치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스톱워치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이 작업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때 워크 샘플링 기법은요. 일정한 시간별로 해당하는 작업들을 일부 샘플만, 견본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자, CMU는요. 얘는 실적 기록법이에요. 사무량하고 소요량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분석 기법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CMU가 됩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출제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각각 모두 다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름에 정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CMU나 PTS 정도만 여러분들이 요약어잖아요. 약어니까 별도로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입니다. 자료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는 다르게 빅데이터는 분석이 난해해요. 막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을 잔뜩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인 3V 처음 보시죠? 요즘에 지금 근데 나오고 있어. 요것과 거리가 먼 것을 그랬어요. 각각 의미를 보면 버켄트 하면은 이거는 비어있는 그런 의미예요. 비어있는 그런 의미고 베어리티라고 하는 건 이제 다양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발음이 맞냐 근데? 벨로시티는 이제 속도, 볼륨은 범위, 크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빅데이터가 비어있나요? 아니죠. 다양한가요? 맞아요. 속도감 있게 계속 바뀌나요? 맞아요. 크기가 큰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3V는 데이터의 크기, 속도, 베어리티 이렇게 구성이 되고 4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26번요. 사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사무 처리 방식, 필요 정보 확정, 사무량 예측 그랬는데 사무 계획할 때 사무실 면적은 계획하지 않죠. 사무실 면적은 언제 계획해야 돼요? 사무 계획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할 때 내가 사무원을 몇 명을 뽑을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 계획은 이미 사무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무를 자동화를 할지 이것을 계획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 통제 수단 너무 자주 출제가 되네요.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리 티클럭 계속 출제됐죠. 그 다음에 컴업 이게 뭐야? 자동 독촉 시스템, 퍼트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 요거 앞에 봤었죠. 문제 똑같은 거네. 테일러 시스템이 답이 되겠죠. 테일러 시스템은 우리 뭐였어요? 작업의 과학적 시간적 관리를 꾀하는 제도를 우리가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에 관련된 작업 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 얘가 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틀린 것으로 항상 찾는 녀석이었네요. 사무 분담 조사 방법에서 근무 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한정시킨 다음 계속해서 조사하는 발췌 검사 방식은 그랬어요. 이건 뭘까? 일정 시간을 한정시키는 거야. 야, 오늘 하루 이런 거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에 대한 모두 작업 내용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계속 관찰법이에요. 계속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 간소화 대상이 되는 작업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이거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사무 처리 소요 시간이 타 작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긴 작업. 좋아요. 사무 처리 비용이 타 작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거. 좋아요. 정보의 상호 전달, 자료의 배분 등이 잘 안 되는 일회성 작업 같은 경우는 간소화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업무의 반송, 업무의 반복, 불평등한 업무량 등으로 불만이 제기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다음 중 코를 킁킁거리다. 이것도 뭐 마지막 과목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코를 킁킁거리는 게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니프라고 이야기해요. 멍멍이가 킁킁킁 하는 거. 뭐야 이거 맛있는 거 없나? 뼈다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지나다니는 데이터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를 계속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것과 비슷한 아이로 이제 스푸핑이 있는데 이 스푸프는 속이다, 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니핑은 일종의 탈취입니다. 얘는 탈취. 그죠? 네트워크상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착 빼내는 이런 것을 스니핑이라고 한다. 뭐 단어 의미하고는 차이 없지만 스나이퍼 아시죠? 스나이퍼는 어떤가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 타겟이 딱 나타나면 어떡하나요? 걔를 빵 쏘죠? 스니핑에서는 걔를 딱 빼고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푸핑은 속이는 거야. 위변조 이런 거죠. 사기를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XS는 이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악성 스크립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의 게시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컴퓨터가 감염되도록 하는 거고요. 도스는 이거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특정 서버에 다수의 좀비 PC로 공격을 하는 거야. 보통 어떤 서버가 1000대의 컴퓨터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10,000대를 갖다가 10,000대가 동시에 요청을 해버리면 그 서버는 죽어버리게 되겠죠. 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정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확정, 사무량의 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거래요. 정보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무량, 처리 방침 이런 거 결정하는 거는 계획에 해당하겠죠. 정보 계획. 이것도 우리 앞에서 출제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 중 사무 간소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사무 간소화 또 출제됐네요. 사무 업무에 오류가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 업무에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 간소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봤던 문제긴 하네요. 사무 작업을 현재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소화를 하는 거죠. 자, 티클러 시스템이나 컴업 시스템 얘네는 사무 통제 수단이죠. 그냥 이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뭐였어요? 우리 티클러 시스템이죠. 컴업은 자동 독촉 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 관리와 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정보 관리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 용이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관리와 사무 관리는 사무 활동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관리 범위가 사무 관리는 넓고 정보 관리는 좁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가 정보 관리예요. 그 안에 사무 관리가 있는 거예요. 사무의 목적이 뭐예요? 제대로 된 정보를 대표님에게 제공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보를 잘 가공하도록 하는 것이 사무이기 때문에 정보 관리가 더 범위가 넓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헷갈릴 수 있어요. 정보 관리가 더 범위가 넓어요. 사무 관리의 목적 중 하나는 지정된 데이터를 지정된 기일 내에 알맞게 작성하는 것. 사무관리의 범위에는 정보관리 내에 정보 통제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을 대상으로 한다. 왜? 정보관리가 더 넓기 때문에. 사무실 배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직무 능률 향상에 이배하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너무 산만하게 하면 안 되겠죠? 행정 또는 경영관리의 기능적 수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직원의 노동, 위생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되지 않다. 야, 우선은 그냥 이거는 몰라도 맞겠다. 그지? 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36번이요. 기능식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기능식 조직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스태프 조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공연장이나 이런 데 스태프라고 뒤에 딱 집어치고 다니는 애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가장 장점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권한과 책임이 확정되어 있고 명확하다 그랬어요. 조직 구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각각의 조명 또는 무대, 카메라 이렇게 스텝들이 따로 나눠져 있고 보다 양질의 감독이 가능하고 교육 훈련이 용이해요. 왜냐하면은 해당하는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권한과 책임이 확정되어 있고 명확한 것은 라인 방식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기능식 스태프 조직은 관리자에 대한 조언 직무를 스태프에게 수평적으로 분담시켜서 조직의 전문화를 장점을 살린 거예요. 장점으로는 조직 구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보다 좋은 감독이 가능하고 교육 훈련이 편하다. 또 전문가 양성이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단점은 권한이 분산돼 있어서 책임 전가가 가능해요. 그치? 공연이 망했는데 야 니네 팀이 해서 잘못했잖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사무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거 우리 앞에서 본 적 있는데 시정 조치는 사무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사무 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였네요. 38번이요. 사무관리의 전문화래요. 사무관리를 전문화하는 거구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야,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요. 집단적 전문화, 기계적 전문화, 개인적 전문화, 표준적 전문화 그랬는데 얘는 4번이 답입니다. 자, 우선 사무관리의 전문화는 경제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사무관리에서 우선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숙련, 작업의 신속화가 필수고 각 과업에 대한 전문화가 핵심이 된다. 즉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해당하는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무관리의 전문화의 종류는 개인적인 전문화예요. 개인적인.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야. 영업의 전문가, 회계의 전문가, 통계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해요.
해당 부서가 전문적으로 해당 탐방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기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가능하죠. 고도 기술적 전문화 그러는데 표준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관리에서. 사무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계획관은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 목표 및 실시 과정에 가장 유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사후에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사후에 계획을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됐네요. 조직화는 직무가 능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물적 요소의 명확화, 그리고 이들의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조직화네요. 동기화는 경영조직의 횡적 조직과 계층별 조직에 있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해나 견해가 대립된 재활동과 노력을 결합하고 동일화해서 조화를 기하는 기능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뭐 조정화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조정화는 기준과 지시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통제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두 가지가 잘못됐고, 얘도 여기에서 잘못됐고, 2번만 맞겠네요. 자, 사후에 결정짓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하는 거죠. 자, 3번은 조정화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은 통제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직무 환경의 중요한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색채, 소음, 시간, 공기 그랬는데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그지? 색채. 너무 우리가 빨간 빛깔로 조명을 딱 때려버리면 너무 피곤해지죠? 소음, 시끄러운 곳에서는 일하기 힘들죠. 공기가 막 탁해. 공기청정기도 없어. 그럼 일하기 힘들죠. 뭐 이러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지니까 강의가 점점 짧아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습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증가해 나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확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요거 체크해 나가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